공중보건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지금 이번에 3강이죠. 그래서 1강에서는 공중보건학 개요 오리엔테이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질병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3강 시간에는 인구와 출산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와 출산에서는 먼저 여러분이 인구의 정의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란 무엇이냐? 인구는 일정 시간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그래서 이 인구의 의의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자원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뜻은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집단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국으로 얘기되는 미국, 중국, 그 다음 주자가 인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인구의 정의, 그 다음에 인구 정책, 그 다음에 가족계획, 이게 이제 출산이라는 그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적정한 자녀를 어떤 간격으로 터울러 낳아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출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구 변화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는 출생, 사망, 이동에 의해서 변하는 걸 인구 변화의 3요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입과 전출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인구 동태라는 게 있어요. 인구 동태는 일정 기간에 있어서 인구가 변동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출생률, 사망률, 유아 사망률, 사산율, 주상기 사망률, 혼인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구가 증대된다는 것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생률 마이너스 사망률이 그 나라 인구 증가의 자연 증가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정태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동태란 뜻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느 병원에서 신생아가 새로 태어나고, 또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정태 통계는 동태에 비해서 어느 한순간의 인구의 크기, 분포, 인구 밀도 등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표시를 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말하고요. 이 인구 정태 통계는 연령별 인구가 있습니다. 1세부터 0세부터 10세까지, 10세부터 20세까지. 그 다음에 성별 인구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직업별 인구 등등 우리가 인구의 여러 가지 행태를 어느 한순간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 통계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계가요, 옛날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통계국에서 하다가 통계청으로 더 커진 거죠. 왜? 통계청이라는 기관이 생긴 이유는 그만큼 인구 문제가 그 나라 정책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인구란 무엇이냐? 적정인구는요, 주어진 여러 조건 밑에서 가능한 최고의 생활을 실현시킬 수 있을 때의 적정인구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는 큰데 인구가 적을 때, 나라는 작은데 인구가 많을 때,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몰라도 지금 경기도 인천권에만 우리나라 인구의 65%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다큐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인구가 적어서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그 인구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지역도 있다는 거, 이런 그 인구의 어떻게 보면 불균형한 분포가 나라의 발전에 저해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인구 구성이란 무엇이냐? 인구 구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별, 연령, 산업별, 그 다음에 도시, 농촌별 구성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구가 어디에 모여 사느냐, 또 어디에 어떤 인구가 많이 사느냐. 예를 들어서 공단 지역은요, 생산 연령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 지역에서 공단에 취업하기 위해서 올라온 생산 인구가 그만큼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경제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종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관청이 들어서고 젊은 인구들이 모여든 거죠. 그 다음에 질적 기준이 있어요. 성별, 직업, 교육 정도, 또 인종 간의 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가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 대표적으로 경기도 안산 지역은요, 인구의 1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인종별 특징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인구 구성이 있어요. 성별 인구 구성. 이거는 성별과 인종, 출생지 등의 선천적인 요인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거기에 1차 성비는 먼저 성비를 내는 도표를 보시면요.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의 숫자를 우리가 성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비라 그래서 여자 대 남자를 뭐 10대 12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 10명에 남자가 10이면 성비는 120이에요.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12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비가 3개가 있는데 1차 성비는 태아 성비죠. 수정이 됐을 때 과연 남자와 여자, 여아와 남아가 어떤 비율로 수정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1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가 10명당 하나 분으로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2차 성비는 출생시 성비예요. 출생시 성비도 108 정도? 그래서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2차 성비는. 그럼 3차 성비는 무엇이냐? 현재 여자 인구 100명에 대한 현재 남자 인구의 숫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노년기로 갈수록 여자의 숫자가 증가해요. 아시겠지만 약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7세 정도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격차가 정말 수십 년 전부터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시면 부양비라는 게 나옵니다. 부양비는 뭐냐? 생산 연령 인구가 생산 연령이 없는 인구를 얼마나 부양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활동 인구로 얘기하고 있는 나이는 15세예요. 만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로 하면 그에 비해서 생산을 못하는 인구는 먼저 유년 인구가 있습니다. 0에서 14세까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분모가 무엇이냐?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분의 유년 부양비는 0 내지 14세 인구고 노년 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다 합친 게 총부양비죠. 총부양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면 부양비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럼 이 노령화 지수는 뭐냐? 0 내지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부양비도 함께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표를 보세요. 중요한 인구 지표 중에 하나인 총부양비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의 15세 미만 인구 플러스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유년 인구 15세 미만 인구 분의 65세 이상 인구수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뜻은 인구 자체가 노령화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부양비가 올라가고 경제 발전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경로석에 65세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빨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 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로석도 서열이 있어요. 딱 가서 80세 이상인 분이 먼저 앉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인 분이 먼저 앉고 아무리 경로우대증이 나왔어도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65세가 갔다가는 조용히 물러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지하철 경로석 인구를 대비한 좌석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비율에 따라서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 구성에 보시면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 피라미드는 뭐냐?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의 모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은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이죠. 이거를 다산다사형이라고 합니다.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정지형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종형이기 때문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낮은 소산인데 0 내지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 번째 나오는 항아리형입니다. 이거는 강퇴형이죠.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낮지만 출생률보다 높아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0 내지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도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는 추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피라미드는요, 인구의 출생과 사망의 기인에서 생기는 피라미드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유입 유출에 의해서 생기는 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형, 이게 도시형이죠. 그래서 생산 연령층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단지역, 경기도 그렇지만 남동공단, 그 다음에 뭐 시화공단, 이런 부평,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인천의 부평공단 등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올라온 청년층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주박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구들은 어디서 왔나? 농촌에서 왔죠. 그래서 요즘 농촌에 가시면 50세는 연계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전에 다큐 나온 걸 보니까 50세 이장님이 10년째 이장을 하시는데 앞으로 영구 집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웃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생산 연령층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간 농촌이죠.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인구 전부의 50% 미만으로 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커라는 그 학자가 인구 변천의 5단계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1단계가 고위 정지기, 2단계가 고위 확장기, 3단계가 저위 확장기, 4단계가 저위 정지기, 5단계가 강퇴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다산다사죠. 인구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피라미드형이죠. 그래서 고위 정체기, 고출생, 고사망의 형태죠.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경제 발달로 인해 다산은 하는데 사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산감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가족계획을, 여기서 말하는 가족계획은 이제 출산을 제한하는 가족계획이죠. 근데 요즘의 가족계획은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계획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자녀 수가 많다 보면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폭발 단계가 2단계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여성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족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산하정책, 그러니까 출산을 제한하는 거죠. 이런 정책에 의해서 감산소사형이 나타납니다. 슬슬 출산도 줄어들고 사망률도 줄어드는 단계죠. 그 다음에 4단계로 가면 인구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제 노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대표적인 겁니다. 작년인가 방송에 나온 걸 보면 일본이 3,000명의 요양사를 베트남에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의 젊은 층들이 고령층의 부모를 간호하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에서 요양사를 유입한다는 그런 정책적으로 법률로 제정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에 가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최저이면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은 인구 감소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인 인구의 비율, 이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입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길에 걸어가는 사람의 10명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이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 그래서 가임 여성당 출생률이 1.13 상태. 근데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성 한 명이 1.13명을 낳으면 되지 않나? 그게 아니고요, 부부는 2명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1.13명을 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인구가 감소 예정이라는 뜻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집이 합쳐야 2명을 낳는다는 얘기가 돼요. 4명이 모여서 2명을 낳는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센서스라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청에서 대대적으로 보통 10년마다 대대적으로 하되 5년마다 간이 센서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일제시대 때 1925년 처음 실시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 인구를 파악을 해야지 수탈을 해가던 어떤 그 정책을 펼치던,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주먹구구식이었죠. 주먹구구. 호패 나눠주고 몇 명 나가나. 그 호패도 사실은 양반이나 그런 그 중류 이상의 층에 이렇게 배부가 됐기 때문에 천민은 도대체 몇 명인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통계가 모든 통계는 통계청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출생, 사망, 이혼, 사산, 혼인율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통계로 다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사망, 혼인 등 인구 통계에 관한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생과 사망입니다.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죽느냐, 그리고 출생률이 높으냐, 사망률이 높으냐, 이것은 인구 동태나 통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구조사죠. 인구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인구조사, 인구센서스는 자연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조출생률, 태어나는 율에서 조사망률을 뺀 거가 자연증가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아 말고 영아 사망률을 보자면, 영아 사망률은요,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중에서 돌잔치를 못하고 사망하는 아이의 비율, 쉽게 말해서 그의 총 출생아 수 분의 1세 미만 영아 사망수, 여기서 영아는 1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아 사망수 곱하기 1000, 그래서 그 율이 얼마나 높으냐,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이죠, 낮으면 낮을수록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자리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1990년대 영유아 사망률은 10 내지 20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여성들이 병원 분만을 하고 산정관리를 받고 이런 의료적인 혜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의 센서스에서 인구 정태와 인구 동태에 대해서 간단한 도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태는 어느 시점에서 인구의 크기, 인구의 구성, 인구의 밀도라는 얘기는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인구의 분포, 모든 지역별 분포,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 성별 인구 등이 인구 정태죠. 그 다음에 동태는 뭐냐면 기간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몇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중앙인구라고 해서 7월의 인구를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중앙인구로. 그래서 기간조사는 출생률, 사망률, 유아 사망률, 사산율, 주상기 사망률, 전출입률, 혼인율, 이혼율 등이 인구 동태 조사에 속하고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인구 정태는요, 각종 지표를 만들 때 기초 자료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인구 동태는 인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동태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아기를 낳고 있느냐, 우리나라 인구가 늘 것이냐 줄 것이냐. 현재 우리 남한 인구가 한 2년 전에 5천만을 돌파했지만 아직도 더 늘었다는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은 거의 정체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인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외노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3D 업종에 근무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인구 부족이죠. 옛날에 저희 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간호사가 그 먼 나라까지 파견됐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내보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손을 빌지 않으면 가구도 못 만들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농촌까지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인구 현황은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평균 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보험사에서 연락 옵니다. 80세까지 지금 보험을 해놨는데 오셔서 100세로 연장하세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증가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연 증가는 출생 마이너스 사망, 그 다음에 사회 증가는 전입 마이너스 전출이죠. 예를 들어서 송도 신도시 인구가 는다 그래서 송도의 여성들이 아기를 낳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었으면 송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늘었을 때는 자녀 수가 늘어서 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죠. 특히 신도시는 유입 인구죠. 유입 인구. 그래서 이것을 사회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자연 증가와 사회 증가를 합쳐야 인구 증가 통계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1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평균 수명의 정의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인구의 연간 사망자의 평균 수명을, 평균 연령을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왜 증가할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40대였어요. 40대. 40몇 세까지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여성인 경우는 80세 이상의 평균 수명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보험 수혜자의 증가.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혜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생긴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독일,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혜택 수준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그 TV 프로를 보시면 건강 관련 프로가 어느 때는 한 30%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의료기관, 세분화된 의료기관들이 점점 증가해서 아픈 우리나라 지역사회 주민을 적극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의 혜택 같은 거. 그 다음에 인구 정책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조정, 또 하나는 인구 대응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구 조정 정책은 전체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 인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이민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민을 권장하는 사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인구 변동에 변화를 주는 출생, 사망, 인구 이동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게 인구 조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비 균형을 맞추는 거. 이제 태아 성감별 절대로 못하게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태아를 태중에 있을 때 성별을 감별해서 남아인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 여아인 경우는 낙태를 하는. 그리고 재미있는 통계가 우리나라 전체 성비 중에서요, 특히 태아 성비가 가장 남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경북입니다. 여러분이 왜 경북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우리 유교 의식이 팽만되어 있는 지역이 경북입니다. 대표적인 게 안동이 있죠. 대구 있죠. 그런 게 성감별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성감별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이제 여아가 조금 늘어났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남초 현상이 있어요. 남초 현상. 남아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인구 규모를 결정해서 적정 인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인구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대응 정책은 무엇이냐? 자,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구들이 살 주택, 교육, 시설, 도시 문제, 도로 문제,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인구 대응이에요. 그래서 인구 대응 정책이란 인구 변동의 결과로 야기되는 식량, 고용, 교육,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인구 증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저출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저출산 정책을 나라에서 이렇게 힘써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느냐. 자, 해결 과제를 보시면요. 현재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 연령이 둘 다 만 3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자가 32살, 여자가 30살. 근데 이 만원의 추세가 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적정한 연령에 낳지 않고 결혼도 늦게 하고 또 결혼을 해서도 과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느냐, 이런 추세. 또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추세로 인해서 만원 추세가 심화되면서 저출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맞벌이 출산율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수록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성의 사회활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출산율도 같이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출생과 양육 생산 인구를 포기하는, 요즘 3포 시대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포기하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노령화는 되는데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에 여행 취재를 다녀온 기자의 글을 한번 읽었더니 자기가 공항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싣고 있는 운전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실어야 될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70 고령의 운전기사가 트렁크를 싣고 운전을 하고 있는 일본. 또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보면 서빙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60세 이상, 70세 이상의 고령층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한 장수사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양보호사 교육 교재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령화가 되면 4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가 질병, 둘째가 빈곤, 셋째가 고독, 마지막이 무의입니다. 무의라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불안해지고 또 사회적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산 연료가 없으면
나라가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치면 휘발유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저출산 해결과 대책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대출 자금을 해준다든가 이런 그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대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출산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출산을 하면 나의 생활과 나의 경제적인 것이 스톱이 되거나 감소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남녀가 혼인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가 일단 자녀를 낳으면은 서로 혼인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프랑스는요. 네가 출생신고를 할 때 굳이 혼인 상태가 아니라도 된다. 우리가 아니면 네가 싱글로 출생을 해도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 말거든요. 그 다음에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강화돼야 된다. 이제는 출생과 양육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 어린이집 시설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고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으려면 특히 여성이 경단녀 이렇게 좀 표현하죠. 경력단절 여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아로 인해서 자기 일을 놓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나라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지에 대한 게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 추진. 이거는 우리가 고령사회가 됐으면 고령화된 노인층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나라적인 생산의 일부를 도모하게 한다든가, 이미 퇴직한 사람을 이거는 이제 그 공업단지 울산이나 이런 데 조선소 이런 데서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한 사람에게 건강만 허락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물론 퇴직 전에 급여는 주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을 보장해줘서 재취업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이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강에서 인구와 출산이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얘기했는데, 요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인구에 대한 얘기였고요. 앞으로 출산에서 가족계획의 의의가 뭔지 알고 우리가 자녀를 낳을 거면 뭔가 플랜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계획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출산의 시기, 자녀를 낳으려면 우리가 결혼을 했다. 언제쯤 낳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만약 2명이나 3명의 자녀를 낳는다면 모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몇 살 터울로 낳을 것이냐. 그래서 출생 자녀 수의 조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즘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계획하면 자녀를 낳는 부분만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은 난임이라고 그러죠. 아기를 낳는 게 어려워진, 또는 이제 산모의 노령화로 인해서 불임증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 그래서 나라에서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되면 시험관 시술을 하는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비의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임 남녀를 낳고자 하는 자녀를 낳는 데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계획의 목적을 보면은 자녀 수를 조절하고, 이 자녀 수 조절은요 적을수록 좋다는 뜻도 아니고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사업, 또 여러가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알맞는 자녀 수를 낳게 유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 간격의 조절. 여성이 임신이나 가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요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3년 터울이 바람직한 거죠.
회복하고 나서 임신을 해서 나면 3년 정도. 그 다음에 불임증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그 다음에 이상적인 가족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또 출산 계절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임법을 제대로 알고 최종 월경일을 조절을 하면 출산 좋은 계절, 봄이나 가을에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출산 자녀의 양육과 복지를 증진해주는 것이 가족계획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가족계획의 요소는 뭐가 있느냐? 자녀 수, 출산 간격, 출산 시기를 선택하고 불임증의 진단을 통해서 또는 치료를 통해서 출산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불임을 극복하고 원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행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나라에서 부부 상담, 말하자면 출산 지도사 같은 분이 방문을 해서 부부와 함께 자신이 출생할 자녀에 대한 플랜을 짜주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개인의 환경, 여건 및 가치관에 맞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저하의 원인이 있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를 낳으면 그것은 영원한 노후보험이었어요. 내 자녀가 내가 낳아서 키워주면 노후에 나를 책임져 주겠지?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냐? 나의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임신을 연기하면서 자녀 수가 축소됩니다. 그 다음에 만원, 그 다음에 고령 출산. 고령 출산은 원래 35세의 여성이 그 이후에 낳는 자녀를 우리가 고령 출산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35세에도 결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고령 출산으로 가는 이런 그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지 않으면서 중절을 택하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암암리에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임신 중절의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원하는 자녀를 적절한 터울로 원하는 수만큼 낳으려면 저희가 피임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임 방법의 효과는 첫 번째 영구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영구적인 방법은 조건이 원하는 자녀를 다 낳은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세에 결혼을 해서 31세에 한 자녀를 낳고 34세에 두 자녀를 낳았으면 여성의 가입 연령은 49세까지예요. 15세부터. 그러면 거의 35년 동안 임신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9세까지 34세부터 15년을 어떤 피임법을 쓸 것이냐. 원하는 자녀를 다 낳으면 영구적 불임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정관 절제술, 여성에게는 난관 결찰술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지만 본인과의 충분한 대화, 환자와 의사가 만나서 영원히 앞으로 자녀를 안 갖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어떤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요. 먼저 이제 정관을 절단해서 정자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외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영구적 불임술은 남녀 모두 수술적인 외과적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 수술한 환자의 교육, 제가 저번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불임 남성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하고 각오를 해야 수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종과 출혈이 심하면 의사에게 연락한다. 시술 시간은 거의 10분 이내에 끝납니다. 외래에서 입원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하복부의 불편감, 당연히
외과적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불편감이 2 내지 3일 후에 소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음낭에 물이 가는 활동은 금지해야 됩니다. 자극적인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처가 치유되는 데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난관 결찰술이라 그래서 정상분만만을 한 여성이라면 배꼽 옆을 살짝 절개해서 복강경으로 난측, 난관의 양측을 절단해서 폐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자와 정자가 난관에서 수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쉽게 말하면 정자가 와도 난자를 못 만나게 하는 방법이 난관 결찰술이고 여성의 영적 피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하는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야기고, 피임 방법은 또 일시적인 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결혼을 했어도 아직 자녀를 갖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자녀를 낳은 다음에 다음 둘째를 갖기 전까지 일시적인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자궁내 잔치입니다. 흔히 우리가 루프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여성의 자궁 안에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도록 루프를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 루프는 장점이 뭐냐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요. 2년에서 5년 정기적인 체크만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째 아이를 낳고 산욕기가 지나서 자궁이 정상적으로 줄어든 다음에 루프 시술을 하고 나면 2년 정도 정기적인 체크만 받고 루프를 삽입하고 있다가 병원에서 다시 루프를 제거하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원래 급성으로 만성으로 골반염증이 있는 여성은 이 골반염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기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출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 자주 있는 여성, 그 다음에 월경량이 증가한다든가, 대하, 여성 분비량이 증가한다든가, 동통, 장치의 자연 배출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제거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경주기법이 나옵니다. 월경주기법은 여성의 배란기를 계산해서 이 수태 가능한 기간을 피해서 성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예방하는 겁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월경주기법은요, 불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배란이라는 게 계산되기는 하지만 월경주기가 정확한 여성에게만 계산이 되고요. 월경이 불규칙한 여성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란기를 피한다는 게 사실은 인위적인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배란기 때는 부차적으로 일시적 피임법 중에 하나를 계속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콘돔 같은 거, 배란기 전으로. 그래서 이중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게 단점이죠. 그 다음에 경구피임약이 있어요. 경구피임약은 전 세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 효과가 1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구피임약의 원리는 호르몬 제제를 여성이 복용을 해서 이 호르몬 제제가 몸 안에서 마치 가임신 상태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배란 자체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임신의 가장 큰 요건은 뭐냐 하면 남성은 정자를 배출하고 여성은 난자를 배출해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정자만 배출이 되고 난자는 아예 나오질 않게 되니까 100%의 피임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배란작용을 억제하는 원리로서 세계에서 모든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구피임약의 장점은요, 보통 그 월경이 불규칙한 여성은요, 병원에서 경구피임약을 서너 달 처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월경 주기가 일정해집니다. 28일 주기형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복용하면 가장 효과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100%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구피임약의 주의점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
일정씩 복용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호르몬 농도를 유지해야 경구피임약의 효과가 100% 나타납니다.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일정한 시간에 하루 한 개씩.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에서 들으셨죠? 머시론이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유부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미혼 여성이 나와서, 그러니까 요즘은 성생활 연령이 점점 낮아지니까 결국 이제 공영방송에서까지 머시런 광고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만큼 모든 그 이제 미혼 남자 여자가 성생활을 빨리 시작하고 또 성생활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는 데도 되겠죠. 그래서 경구피임약 복용법을 말씀드리면 만약 잊어버리고 복용을 안 했다면 1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즉시 하나 먹고 제 시간에 먹고, 그 다음에 12시간이 지났다 해도 즉시 먹고 복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2개를 한꺼번에 먹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농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게 경구피임약이고요. 요즘은 또 그 일정 부분에 피부 밑에다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지속되는 피임약의 성분을 이렇게 시술하는 것도 미국에서 개발돼서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먼저 피임 방법의 효과를 한번 볼까요? 콘돔은요, 가장 좋은 방법이 성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1. 피임, 2. 질병 예방. 특히 하시라도 처음 만난 여성,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 좀 모르는 여성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콘돔을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 특히 외국 여행 중이다, 방콕을 갔다 그러면 콘돔은 필수죠.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피임 방법이 있어요. 기초체온법은 여성의 체온을 매일 아침 일찍 체온을 재서 배란기가 되면 여성의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배란기 이전에는 피임법을 사용하고 체온이 올라가면 그 뒤에 안심하고 성생활을 해도 된다. 이게 기초체온법입니다. 이게 이제 피임을 권하지 않는 종교계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불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배란일 날짜 피임법, 그 다음에 성교중절법은 뭐냐면 성생활이 이루어질 때 남성이 정자를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옛날 이집트 시대부터 사용했다 그러긴 하지만 불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권할 수가 좀 없죠. 그 다음에 월경조절법, 월경조절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이라고 여성용 피임인데 여성용 콘돔 역할을 하는 거죠. 여성의 질의 입구를 막아서 정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살정자제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여성이 성생활 직전에 질 속으로 정제를 투여하는 거죠. 정자를 사멸시키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피임 방법을 추가 설명해드리면 성교중절은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피임법이죠. 그 대신 실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살정자제 말씀드렸죠. 성교하기 전에 질 속에 넣어서 콘돔과 함께 병행하면 피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자를 죽이고 콘돔이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살정자제와 콘돔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매우 좋고요. 이제 기타 피임 방법이 월경 조절법이라고 있습니다. 월경 조절법은 우리가 피임법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요. 일종의 조기 임신 중절이죠. 조기 임신 중절.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에 월경 예정일이 지난 후에 두 줄이 떴을 때 플라스틱 팁을 사용해서 수정란의 초기를 밖에서 빨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시술이 필요하고요. 그 대신 만약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조기에 중절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모체가 손상이 적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경 예정일이 지난 지 2주 이내에 플라스틱 팁을 이용하여
자국 내용물을 흡입해내는 방법인데 시술에는 3 내지 5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점액관찰법은 배란일 전후에 분비되는 점액의 변화를 통해서 배란일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콘돔을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성생활을 말하자면 금욕기간으로 준다든가. 자, 그러면 피임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피임법의 원리는 무엇이냐? 5개가 있습니다. 첫째, 피임 효과가 정확하고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임을 하면서도 임신되는 거 아니야? 그 피임이 제대로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지면 성생활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이 편리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이 편리하고 인체가 없을 것, 안전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용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머시룸이 한 달에 복용하는 금액이 한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인체에 무해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임 방법을 스톱하면 언제든지 임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피임을 함으로 인해서 임신하는데 장애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피임에 실패해도 만약 피임이 실패해서 임신을 해도 태아에게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이상적인 피임법의 조건이고요. 오늘 여러분 인구와 출산 강의 들으셨는데 인구의 정의,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등 많은 것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에 들어가서는 가족계획과 피임법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총정리의 의미로 오늘 기출문제를 15문제를 마련했으니까 지금부터 기출문제 잘 들으셔서 재밌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성비란 일정 지역 내 남녀별 구성비를 표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재 성비 110의 의미로 옳은 것은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비란 여성 100명당 남성 숫자를 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 인구 대 남성 인구가 100대 11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성비, 2차 성비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1차 성비는 태아 성비예요.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 몇 대 몇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느냐. 그 다음에 2차 성비는 출생 성비예요. 그래서 이 출생 성비는 그 나라 인구 남녀 구성비의 결정의 주요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성비는 현재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인구 구성 2차 성비 계산에서 분모는 무엇이냐? 2번이죠. 출생 여자아이의 숫자. 그 다음에 3번 인구란 어떤 특정 시간에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인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우리가 인구의 중요한 의미는요, 그 지역의 사회학적, 경제학적 특성을 나타내요. 도시와 농촌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냐, 말하자면 생산인구가 필요한 지역이냐, 또는 주거 위주의 지역이냐 등등등 많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은 배드타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지역은 따로 있고 그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만 사용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거 지역과 자신의 직업 지역이 똑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아마 지하철 1호선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인천이 주거 지역이고 직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거나 이제 지역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도시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서울로 연결된 많은 교통수단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도 신도시가 생기면 송도로 가는 광역버스가 새로 생기고, 백오 신도시가 생기면 백오수로 가는 광역버스가 새로 생깁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서울에 직업을 두고 배드타운인 새로운 신도시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때 노령화 지수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옳은 것을 보여라. 제가 말씀드렸죠. 노령화 지수는 0 내지 14세의 말하자면 유년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3번이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0 내지 14세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며 프랑스, 일본과 같이 인구 재생산력이 감소하는 인구 유형은 항아리형이죠. 항아리형. 그래서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에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다산다사형이 피라미드. 그 다음에 많이 낳지는 않는데 많이 죽게 되는 연령이 종형. 종형은 우리가 인구의 현상 유지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인구가 늘어도 인구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인구가 줄으면 또 인구의 생산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핵가족이 되면서 생긴 새로운 업종들이 저는 트랜스라고 생각해요. 이삿짐센터 옛날에 없었어요. 자녀가 5명이면 엄마, 아빠, 자녀 5, 7명이 들고 가면 이사가 끝났는데 요즘은 이삿짐 들 사람이 없는 거죠. 이삿짐 옮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를 산 거죠. 이삿짐 센터를. 그게 바로 인구가 감소함으로 생긴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 인구 변천의 5단계 중에서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단계는 무엇이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다. 노인인구 비중이 10%를 넘었다. 보통 한 명당 출생률이 1.13명이다. 이거는 감택입니다. 감택이. 그래서 인구 변천 5단계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생정 통계란 무엇이냐? 생정은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통계란 뜻입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인구 동태를 말해요. 그래서 1번에 출생, 사망, 혼인 등 인구 통계에 관한 통계를 생정 통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구 통계죠. 그 다음에 8번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서 오는 인구 증가를 자연 증가, 전입과 전출의 차이에서 오는 인구 증가를 사회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증가라고 하면 자연 증가 플러스 사회 증가예요. 인구의 증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자, 인구가 왜 증가하느냐? 이것은요, 의료기술 발전과 관련이 있어요. 의료기술 발전.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자, 9번. 최근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지원. 요즘은 아기가 새로 출생하면 산모에게 카드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일정한 연령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 지원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주고 이런, 특히 지자체가 규모가 커질수록 이 복지비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떤 그런 복지 차원의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10번 가족계획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옳은 거. 가족계획이 이게 가족 내에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커져서 지역사회가 되고 지역사회가 커져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는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4번입니다. 자원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인구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자원 능력 내에 인구를 조절해야 그 나라 경제력이 향상되고 규모 있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나라의 자원은 적은데 인구만 늘어나면 이것 또한 문제인 거죠. 식량 문제 등등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피임법을 알려드릴 때 일시적 피임법 중에서 세계 모든 여성들이 가장 안심하고 사용하는 피임약 중 피임법이 경구 피임약입니다. 그러면 이 경구 피임약은
한 가지 주의사항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해서 인체 내의 혈액 농도를 유지해서 배란을 억제하는 거죠. 결국 난자가 배출이 안 되게 하면 정자가 있어도 우리가 임신이 안 되니까 거의 100%의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1번 문제는 매일 저녁에 피임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어제 저녁에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었다면 생각난 아침에 하나 먹고 다시 제 시간인 저녁에 하나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피임과 성병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분만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신혼부부에게 권장할 피임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콘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돔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피임, 하나는 성병이나 질병의 예방. 아닌 말로 에이즈도 올바른 콘돔을 사용하면 성생활을 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게 하는데요. 분만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신혼부부에게 권장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궁내 장치 같은 것은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프는 터울 조절에 가장 적합합니다. 다짜고짜 신혼부부 여성에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일시적인 피임 방법 중 보통 루프라고 부르는 자궁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궁내 장치는 2년에서 5년 정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기적인 체크를 해야 돼요. 성비과 가서 6개월마다 루프가 제자리에 있는지 어떤 염증 상태가 유발되지 않았는지를 봐야 되지만 1번 있죠. 한 번 삽입으로 오랫동안 피임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루프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장기간 피임이 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영구적인 불임수는 당연히 외과적으로 영구히 임신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술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응급피임법은 뭐냐 하면요. 성생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응급피임약을 사용해서 착상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피임이 아니라 이미 성생활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4번이 정답이에요.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이 우려되는 경우에 응급피임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성폭력에 의해서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응급피임약을 처방에 의해서 이거는 약국에서 함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이 좋고요. 72시간 내에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3일 이내에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당장 먹는 것이 임신이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 볼까요? 배란기의 성결을 피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피임이 되도록 하는 방법끼리 묶인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체의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배란기를 알아낸 다음에 이때에 금욕을 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피임법을 병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2번입니다. 점액관찰법과 월경주기법이에요. 점액관찰법은 뭐냐 하면 여성이 배란기에는 질내 분비물이 어떤 특이사항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를 알아내서 성생활을 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경주기법은 뭐냐 하면 여성의 배란일은요 규칙적인 월경을 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월경 예정일부터 날짜를 꼽아서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배란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성의 정자는요 여성의 체내에서 3일 동안 생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3일까지 합쳐서 새로운 생리가 시작 예정일부터 12일에서 19일간을 우리가 월경주기법이라고 해서 그 기간에 성생활을 금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이런 피임법은 완벽하게 100% 시행이 되는 수가 좀 어렵다는 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이것만을 믿고 하는 경우는 임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장할 만한 피임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5번까지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인구와 출산에 대해서 강의를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다음 4강 때는 모자 부분과 학교 부분에 대해서 4강으로 새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